10년 전 사라진 8살 딸 지은이를 찾지 못한 채 페인처럼 살아가는 아버지 정우. 매일 오후 3시 백구 은동이가 낡은 벽을 향해 울부짖는 소리만이 적막한 빌라촌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개발을 핑계로 나타난 한 남자의 손목에서 10년 전 지은이가 입고 있던 옷의 단추와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당신, 우리 지은이를 아세요? 지은이가 누구죠? 저는 모르는데요. 하지만 은동이는 그 남자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고,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10년간 계속된 은동이의 짖음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쇠락해가는 동네의 낡은 빌라촌 한복판에서 정우는 또 다른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벽지가 곳곳에서 떨어져 나간 방 안에서 그는 소주병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건축가였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런 과거가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가 한숨을 내쉬며 소주잔을 내려놓았을 때 옆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는 골든 백구 은동이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딸 지은이가 아빠 생일 선물로 데려온 강아지였죠. 지은이는 그때 8살이었고 작은 손으로 은동이의 목에 빨간 리본을 메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은동이가 아빠를 지켜줄 거예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실종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수개월간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정우는 그 후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건축사무소는 문을 닫았고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떠났으며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자 은동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빌라 뒤편 벽을 향해 달려가더니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왈, 왈왈왈. 정우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 짖음이 10년째 매일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개의 습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짖음이 마치 지은이가 자신을 원망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지은이가 울면서 나타나곤 했죠. 아빠, 왜 날 못 찾아? 아빠가 나쁜 거야? 정우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마다 술로 그 목소리를 지우려 했지만 은동이의 짖음이 시작되면 모든 게 되살아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우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빌라 아래층에 사는 박 아주머니는 종종 다른 이웃들과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완전히 폐인이 됐어. 매일 술만 마시고 걔도 미쳤나 봐. 맨날 짖어대니까 잠을 못 자겠다니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은동이의 짖음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짖음 속에 담긴 절망과 그리움을. 10년 전 사라진 한 아이의 절규가 그 안에 스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우는 소주병을 다시 들었습니다. 은동이는 여전히 벽을 향해 짖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정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은이를 찾지 못한 죄책감과 은동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괴감이 뒤섞여 그를 짓눌렀습니다. 지은아,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은동이의 짖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처럼 벽을 향해 계속해서 울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우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빌라촌은 적막했고 오직 은동이의 짖음만이 그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계속된 이 일상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었죠. 정우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며칠 후 정우는 우편함에서 빨간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통보서라고 적힌 공문이었죠. 정우는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정우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강압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건설 상무이사 김민철입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우는 문틈 사이로 그를 째려보았습니다. 김민철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잖아요. 보상금도 괜찮게 나올 테니까 빨리 이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관심 없어요. 정우가 문을 닫으려 하자
김민철이 문틈에 발을 끼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낡은 빌라가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나가세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속 있어봤자. 그때 은동이가 김민철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순한 은동이가 보이는 적대적인 반응에 김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걔가 왜 이래요? 사람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정우는 김민철의 그 말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알아본다는 표현이 이상했거든요. 마치 은동이와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김민철은 며칠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정우 씨, 협조적으로 나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텐데요. 재개발은 이미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협조? 위협하는 거 아니었어요? 위협이라니요. 단지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김민철이 정우를 설득하려 애쓰는 동안 정우는 그의 손목 시계에 달린 작은 장식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단추였는데 매우 특이한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작은 토끼가 그려진 그 단추를 본 순간 정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지은이가 실종되던 그날 입고 있던 카디건의 단추와 똑같았거든요. 그 카디건은 지은이가 가장 좋아하던 옷이었고 정우도 그 독특한 단추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추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철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재빨리 손목을 소매 안으로 감췄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예전에 주운 거예요. 주웠다고요? 길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쁘길래 주워서. 김민철의 변명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정우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지은이의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 우리 지은이를 아세요? 지은이가 누구죠? 저는 모르는데요. 김민철이 부인했지만 그의 눈빛은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10년간 묻어두었던 의심의 끈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이 동네에 왔었죠? 당신이 우리 지은이를. 무슨 소리예요? 저는 처음 와보는 곳이라고요. 김민철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동이는 평소보다 더욱 격렬하게 벽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왈왈왈, 왈왈왈.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는 듯 은동이의 짖음은 절박했습니다. 정우는 은동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은동이가 김민철을 향해 으르렁거린 이유를, 그리고 10년간 계속된 이 짖음의 진짜 의미를 말입니다. 정우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철과의 만남 이후 정우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이의 단추와 똑같은 장식품을 본 충격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빠, 은동이 말 좀 들어봐. 꿈에서 깨어난 정우는 은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동이는 평소와 달리 차분한 모습으로 정우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자 은동이는 다시 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동이는 짖지 않고 벽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정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은동아, 뭐가 있는 거야? 정우가 다가가자 은동이는 더욱 간절하게 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으로 벽지를 뜯어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죠. 정우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은동이가 10년간 지저댄 이유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설마 이 벽 안에? 정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은동이의 행동을 보니 분명히 벽 안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망치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다른 부분과 달리 속이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뭔가 있네? 하지만 벽을 부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 무엇보다 재개발로 인해 곧 철거될 건물이라지만 함부로 파괴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때 아래층에서 박 아주머니가 올라왔습니다. 정우 씨, 뭐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끄럽게. 아, 죄송합니다. 그냥 벽지가 좀 떨어져서. 벽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부수려는 것 같은데요? 이 집 부착을한다고 해서 막 부수면 어떡해요. 박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옆집 김 아저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요새 이상해요. 매일 술 마시더니 이제는 집까지 부수고. 그러게요. 걔도 미쳤나 봐요. 맨날 지저대더니 이제는 벽을 긁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우는 곤란해했지만 은동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벽을 긁어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은동이의 짖음이 멈췄습니다. 끙끙, 끙끙. 은동이가 낑낑거리며 벽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은동아. 아빠가 찾아줄게. 정우는 이웃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벽을 부수기로 결심했습니다. 망치를 들고 벽을 치기 시작했죠. 이웃들이 말렸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 그만해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거예요. 미친 사람 됐나? 왜 멀쩡한 벽을 부수는 거야? 하지만 정우에게는 이웃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동이의 간절한 눈빛만이 보였을 뿐이었죠. 망치질을 계속하자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작은 구멍이 생겼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정우는 손전등을 비춰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구멍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투성이인 그 상자를 열자 안에서 낡은 인형 하나와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인형은 지은이가 어릴 때 가장 아끼던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는 삐뚤삐뚤한 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철 아저씨에게.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김민철에게 쓴 편지라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철이 지은이와 알고 지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은동이가 정우 곁에 다가와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이제 알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정우는 은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동아, 내가 10년간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구나. 이웃들은 여전히 웅성거렸지만 정우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민철과 지은이의 연결고리를 찾았으니까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은이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민철 아저씨, 아저씨가 밉다. 아저씨 때문에 무서워. 아빠한테 말하고 싶지만 아저씨가 아빠를 해칠까봐 무서워. 은동이만 내 마음을 알아줘.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은동이도 알고 있어. 편지를 읽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이가 김민철을 무서워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편지 뒷면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김 회장님께, 아저씨, 아들이 나를 괴롭혀요. 도와주세요. 김 회장. 정우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10년 전 지은이 실종 사건 당시 수사에 압력을 가했던 인물이었죠. 대한건설 회장이자 이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김민철의 아버지가 김 회장이라고? 정우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대한건설 홈페이지에서 김민철의 프로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의 장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이 자식들이. 정우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들이 지은이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거든요. 정우는 곧바로 김 회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한건설 본사는 시내 중심가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정우는 로비에서 면회를 신청했지만 비서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회장님은 외부인과 면담하지 않습니다. 제 딸과 관련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일로는. 정우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자 결국 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70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딸 지은이를 기억하시나요? 10년 전에 실종된.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모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억나지 않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거짓말 마세요. 제 딸이 당신에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 아들 김민철이 제 딸을 괴롭혔다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 회장은 태연했지만 정우는 그의 눈빛에서 동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정우는 그날 밤 김민철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철이 10년 전에 지은이와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김민철은 대학생이었고
빌라촌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소는 정훈의 집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죠. 그때부터 지은이를 알고 있었구나. 정훈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김민철의 대학 동기들을 수소문해 보니 그가 당시 아이들과 자주 어울렸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동네 꼬마들한테 과자 사주고 그랬어요. 착한 형이라고 애들이 따랐죠. 하지만 다른 증언도 있었습니다. 가끔 이상했어요. 아이들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자 아이들한테. 정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김민철이 지은이에게 뭔가를 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정우는 다시 김민철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들고 말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동네에 살았죠? 김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 딸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모르는데요. 그럼 이 편지는 뭡니까? 정우가 지은이의 편지를 보여주자 김민철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찾은 거예요? 역시 아시는군요. 제 딸이 당신을 무서워했다고 썼어요. 대체 뭘 한 겁니까? 김민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지은이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지은이를...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민철이 격하게 부인했지만 정우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품어온 의혹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우는 은동이와 함께 지은이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은동이는 조용히 정우 곁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지은이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동아,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며칠 후 정우는 김민철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의 행동을 관찰하며 단서를 찾으려 했죠. 김민철은 대한건설 사무실과 집을 오가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우는 김민철이 한 창고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외곽의 허름한 창고였는데 김민철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김민철이 나간 후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지만 뒤쪽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여러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중 하나에서 익숙한 물건이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실종되던 날 신고 있던 빨간 운동화였습니다. 정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운동화는 분명히 지은이 것이었거든요. 크기도 맞았고 왼쪽 신발끈에 묶여있던 작은 방울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정우는 창고에 침입해서 상자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신 사진을 찍어두고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김민철을 직접 찾아가 추궁했습니다. 창고에 뭘 숨겨놨습니까? 김민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창고요? 시외곽에 있는 그 창고 말입니다. 제 딸 운동화가 거기 있더군요. 김민철은 크게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제가 우연히요? 10년 전에 사라진 제 딸 신발을 우연히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김민철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할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민철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네.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민철이 정우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정우 씨, 이제 그만두세요. 뭘 그만두라는 겁니까? 쓸데없는 추궁 말입니다. 내 딸이 죽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죽었다는 확신은 있었죠. 김민철의 말에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지은이의 생사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듯한 어투였거든요.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 지은이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뿐입니다. 김민철의 말은 모호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지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정우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10년간 품어온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은동이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은동아, 우리 지은이가 정말 죽은 건가? 그때 은동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더니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은동아, 은동아. 정우는 급히 은동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아마 스트레스나 노화 때문일 수도 있어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하지만 은동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먹이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삶의 의지를 잃은 것처럼 보였죠. 정우는 은동이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은이를 잃고 이제 은동이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은동아, 제발 아빠를 혼자 두고 가지 마. 은동이는 희미한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정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동이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정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10년간 지은이를 찾겠다는 희망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그 희망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김민철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은이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이야. 정우는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죠. 지은이도, 은동이도, 그리고 자신의 삶도 말입니다. 하지만 은동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정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은동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우는 은동이 곁에서 지은이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은동이는 숨이 가빠 보였지만 여전히 정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던 정우는 그동안 놓쳤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은동이만 내 마음을 알아줘.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은동이도 알고 있어. 은동아, 내가 김민철을 기억하고 있구나. 정우는 10년 전을 떠올려봤습니다. 지은이가 실종된 후 며칠 뒤 김민철이 은동이를 데려갔다가 다시 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걔를 잃어버린 줄 알고 찾아준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철은 은동이에게서 지은이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내가 김민철을 알아봤구나. 정우는 은동이의 10년간 계속된 짖음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김민철에 대한 경고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동이는 줄곧 무언가를 알려주려 했던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은동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은동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빌라 뒤편 벽으로 향했습니다. 은동아, 무리하지 마. 하지만 은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 앞에 도착한 은동이는 다시 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곳을 긁고 있었죠. 벽의 아래쪽, 바닥과 맞닿은 부분이었습니다. 정우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시멘트가 다른 곳과 색깔이 달랐습니다. 마치 나중에 메운 것 같았죠. 여기도 뭔가 있는 건가?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가 생각보다 무르게 부서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철이 쓴 편지였습니다. 아빠에게 미안해요. 정말 사고였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차가 너무 빨랐어요. 지은이를 살리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아빠한테 말하면 저를 죽이실 거라서 무서웠어요. 지은이를 강 근처에 묻었어요. 미안해요.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민철이 지은이를 차로 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였다고 했지만 사고 후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숨긴 것은 명백한 범죄였죠.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동이가 계속 짖어서 이상해요. 마치 지은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같아요. 은동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민철은 은동이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전 은동이를 데려갔다가 돌려준 것이었죠. 아마 은동이를 없애려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은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김민철이 10년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더욱 분했습니다. 강 근처에 묻었다고. 정우는 편지에 적힌 장소를 떠올려봤습니다. 빌라촌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강이었죠. 지은이가 가끔 정우와 함께 놀러 갔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은동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동아, 내가 10년간 우리 지은이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지은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려고. 은동이는 정우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한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정우는 경찰서에 신고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었고, 김민철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정우는 직접 김민철을 찾아가 진실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간 품어온 의문을 완전히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동이는 더욱 약해져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도 많고 지금까지 무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정우는 은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은동아, 조금만 더 버텨줘. 아빠가 지은이를 꼭 찾아올게. 은동이는 희미한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죠. 마치 모든 것을 정우에게 맡긴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이제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민철과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우는 김민철의 편지를 들고 대한건설로 향했습니다. 은동이는 집에서 쉬고 있었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과 은폐를 허용할 수 없었거든요. 김민철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간 정우를 보고 김민철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정우 씨, 어떻게 여기까지? 이걸 설명해 보세요. 정우가 편지를 김민철 앞에 던지자 김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건 어디서 찾은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당신이 우리 지은이를 차로 쳤다는 게 중요하죠. 정우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철은 문을 닫고 정우를 말렸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들어요. 들으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한 일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죠. 김민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했어요. 마침내 나온 자백이었습니다. 정우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10년간의 의문이 풀리는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김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사고였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갑자기 길로 뛰어나왔어요.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지은이가 걔를 쫓아서 길로 나온 걸 못 봤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김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119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지은이가 이미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숨긴 겁니까? 무서웠어요.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아버지가 알면 저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은이를 간과해. 김민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그의 눈물이 동정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저희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당신 때문에 제 아내가 떠났고 저는 폐인이 됐어요. 매일매일 지은이를 찾아 헤맸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민철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렵고 무서웠어요. 용서? 당신이 용서를 바란다고요? 정우는 김민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곧 손을 놓았습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지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를 말하세요. 김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꺼내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강변, 큰 느티나무 아래쪽이에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안내? 네,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 10년간 지은이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매일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김민철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동이가 저를 볼 때마다 짖는 것도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지은이가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우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동이의 짖음,
김민철의 동료, 그리고 지은이의 편지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내 딸의 억울함은 내가 풀겠다고 했죠? 김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김민철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지은이가 제게 준 마지막 편지예요. 봉투 안에는 지은이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철 오빠, 은동이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됐어요. 오빠가 은동이를 치료해준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은동이가 어디 있어요? 편지를 읽은 정우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이는 은동이를 걱정해서 김민철을 따라간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은동이 때문에. 네, 제가 거짓말로 지은이를 불러낸 거예요. 은동이는 아픈 게 아니었어요. 김민철의 죄는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거짓말로 아이를 유인한 것이었거든요. 정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갑시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김민철과 함께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정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0년간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해소되는 동시에 지은이를 영원히 잃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경찰서에서 김민철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신 유기까지 10년 전 미제 사건이었던 지은이의 실종 사건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분께서 직접 현장 확인을 원하신다면 동행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제안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를 직접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강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민철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우 씨,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은이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느티나무 아래에서 경찰과 국과수팀이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뼈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지은이가 실종될 때 입고 있던 옷가지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빠의 딸, 지은이가 맞습니다. 국과수 직원의 확인에 정우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1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정우의 오열 소리가 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철도 함께 무릎을 꿇고 지은이에게 사죄했습니다. 지은아, 오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은이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10년 전 떠났던 아내도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부는 지은이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혼자 견디게 해서. 아니에요. 저도 미안합니다. 부부는 지은이의 무덤 앞에서 화해했습니다. 너무 늦은 화해였지만 지은이가 원했을 모습이기도 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동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정우를 보는 눈빛이 예전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은동아, 지은이를 찾았어. 이제 내 임무는 끝났어. 정우가 지은이의 사진을 은동이에게 보여주자 은동이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은동이는 정우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10년간 지은이를 그리워하며 지저댔던 은동이가 마침내 편안한 잠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고마웠어, 은동아. 정말 고마웠어. 정우는 은동이를 지은이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이제 지은이와 은동이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죠. 김민철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과 시신 유기, 그리고 10년간의 증거 인멸 시도까지 고려되어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정에서 김민철은 마지막까지 정우에게 사죄했습니다. 정우 씨, 출소하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우는 김민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속죄는 지은이에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아가세요. 재판이 끝난 후 정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고 다시 건축 일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예전의 실력을 되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정우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은이와 같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매주 일요일 정우는 지은이와 은동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죠. 지은아,
아빠가 새로운 놀이터를 설계하고 있어. 내가 좋아했을 만한 미끄럼틀도 만들 거야. 은동아, 덕분에 지은이를 찾을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정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무덤가에서 어린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길을 잃은 듯 보이는 골든 리트리버 새끼였죠. 은동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너도 가족을 찾고 있구나? 정우는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강아지는 정우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그럼 우리 집에 갈래? 지은이와 은동이가 보내준 선물일지도 몰라. 정우는 강아지를 새롬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이었죠. 새롬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것이었죠. 해질녘, 정우는 새롬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에 지은이, 은동이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따뜻한 추억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은동아, 잘 지내고 있지? 아빠도 이제 괜찮아. 너희들이 남겨준 사랑으로 살아갈게. 바람이 불어와 정우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지은이와 은동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새롬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1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